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무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인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애국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니 24년간 계속 감옥에 계실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없어서 혼자 했습니다. 같이 해주니까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4월 6일 날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이 벌금이라는 것은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가법에 뇌물 사건은 반드시 그 뇌물액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벌금은 그냥 붙은 겁니다. 대신에 추징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징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뇌물로 받은 돈이 없다. 그거는 검찰도 인정하고 법은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월 6일 날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선고되고 일주일 내에 이 항소장이란 걸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한 장짜리예요. 항소장, 사건 번호 쓰고 항소합니다예요. 항소한다, 안 한다 하는 의사 표시만 하는 게 항소장입니다. 항소 이유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항소장은 4월 11일 날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재판부에다가 물론 그 전에 그 박근영 씨가 그 항소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는 항소할 뜻이 없다. 그 얘기는 나는 이 정치적 재판에 거부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이제 표시를 하셨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기록은 어디로 오느냐? 소위 김세윤 판사한테 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1심을 담당했던 그 재판부로 옵니다. 그러면 피고인, 검찰의 양쪽 입장을 모아가지고 1심 재판부는 그 기록들을 2심 재판부, 즉 서울고등법원에다가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그럼 기록을 모아가지고 송부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자료만 모아서 그냥 주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또 무슨 작업을 아니죠. 작업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항소장, 항소 포기서 요거만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넘기면은 그럼 고등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돌립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정한다. 그러면은 이 기록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컴퓨터로 재판부를 배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다 합쳐가지고 한 달 정도 대충. 그래서 4월 6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쯤에는 이 재판부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재판부가 확정이 되면은 재판부에서는 제일 먼저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국선 변호인.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1심 국선 변호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제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등법원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에서는 검찰에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라. 그래 아직 검찰은 항소장만 제출돼 있지 항소 이유서는 아직 제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어떤 부분을 쓰느냐? 유죄 나는 부분 다 뺍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딱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쭉 쓰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어떤 부분을 항소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18년 4월 6일 날 김세윤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을 설명할 때
그 무렵에 법원에서 법원 출입 기자들한테 준 소위 판결 요지입니다. 이 판결 요지 끝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공소사실별 유무죄 등 판단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사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중에서 1심 재판부에서 이건 유죄다, 이거는 무죄다 해 판단한 이 요약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요약표에 보면은 자, 무죄되는 부분이 7개 있습니다. 7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소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광고 회사에다가 광고 줘라 하고 그걸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그건 무죄다. 근데 강요죄는 일부 유죄다. 강요죄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무죄라 하니까 이제 검찰은 이 부분을 항소를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KT 한국통신에다가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에다가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은 또 무죄예요. 이 직권남용은 아니다. 다만 강요죄는 유죄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이 이제 항소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공무상 비밀누설. 그럼 최초의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된 게 47건입니다. 47건 중에서 33건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도 33건은 무죄, 14건은 유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정유라 승마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특가법상 뇌물이에요. 정유라 승마 지원도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예요. 그 판결문에 일부 무죄된 부분을 검찰이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을 했느냐?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걸고 강요죄도 걸고 뇌물도 그렇습니다. 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보통 교통정리를 합니다. 거의 그 처벌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빼고 뇌물로만 하자. 웬만한 재판부 같으면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다 해주는데 검찰은 그 한 혐의에 대해서 세 가지 어느 그 하나라도 걸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러 K스포츠재단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 부분, 그 뇌물 부분, 소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냐는 그 부분, 그 뇌물 부분은 무죄입니다. 무죄. 이 부분은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기금, 이 블랙리스트 부분인데 문해기금 지원과 관련된 그 심의에 소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부분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이성화 하나은행 본부장 그 인사 개입 그 부분도 직권남용은 무죄다. 그러나 강요는 유죄다예요. 그래서 직권남용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싶은 게 검찰이에요. 그럼 검찰은 이 7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위 이거는 무죄는 잘못했다, 유죄다 해가지고 항소 이유를 써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2심 재판은 1심처럼 모든 거, 뭐 18가지 혐의 뭐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 딱 검찰이 제기하는 항소 이유. 그러니까 그 7개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승마, 그러니까 말 3마리, 더 마착가,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핵심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만 대해서만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고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새누리당 뭐 공천 개입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용 이거는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도 대통령께서는 그냥 일체 법정에 안 들어가십니다. 이미 정치 재판이니까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당당히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 되면은 지금 이 태극기 우파 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24년형 이거 확정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가 뭐 국정원 특활비, 뭐 공천 개입 이것까지 플러스 되면은 어이구 나이 90이 넘어도 감옥에서 못 나오시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대통령께서는 항소를 포기하셨지만은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열립니다. 항소심 쭉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사건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건이 뭡니까? 최소한 사건이에요. 최소한 사건 지금 항소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으니까 최소한 사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면은 대통령도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사건은 사실은 이 대통령 사건만 보는 거 봐가지고는 제대로 못 보니까 소위 정호성 사건, 김종 차관 사건, 차은택 사건, 장시호 사건 이거 같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 뭐 장시호도 항소심 받고 있고 차은택도 받고 있고 다 받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난 뒤에 결국은 이 대통령 사건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사건 전체를 봐야 됩니다. 기록 한 25만 페이지 넘는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그리고 항소심도 6개월입니다. 대법원은 보통 한 구속된 경우에, 불구속이면은 대법원 이 상고심은 뭐 아주 시간을 많이 끄는데, 구속될 경우에는 빠르면 4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피고인의 그 이익을 왜 가지고 결론을. 그런데 김종 사건, 차은택 사건, 장시호 사건 이 모든 걸 대법원에 같이 볼락하면 결국은 시간 부족입니다. 그럴 경우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직권 보석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직권 보석 많이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 대통령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니까 좋다. 우리 대법원에서 꼼꼼히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좋다. 피고인들 전부 다 소위 직권 보석한다. 대신에 그 직권 보석 조건을 까다롭게 굴면 됩니다. 까다롭게 제한을 하면 됩니다. 절대 내곡동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해외에도 못 나가고, 뭐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되고, 재판이 열릴 때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불참하면 바로 그 자리에 구속이 꼭 하고, 이런 걸 쫙 붙여가지고 직권 보석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재판의 추이를 보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아마 올 연말쯤 되면 대법원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록 검토할 시간이 워낙 걸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잘하면은 올해 연말 안에 그러니까 직권 보석으로 풀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물론 불구속 상태가 되면 조금 재판이 길게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대통령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징역 25년 때렸다 칩시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25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로 비양식적이고 비양심적인 그런 정권이겠습니까? 과거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징역 20년 뭐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은 딱 2년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다 사면됐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법원에서 뭐 직권 보석으로 아니면은 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뭐 사면으로 나올 가능성 내년이면 충분히 나오시는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가 25년 했다. 아니면 막 확 깎아가 징역 5년을 했다. 그게 형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사건은 핵심 뭐냐? 무죄다 아니다예요. 그걸 다투어야 될 그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소한 재판에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 이제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 최근에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최소한 사건은 서울고법 제4형사부에서 지금 심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사건은 1심 끝났고 이제 항소 보고서 다 됐으니까 이제 기록이 올라옵니다. 고법에. 그러면은 같은 사건이니까 그럼 최소한 사건은 병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는 병합할 듯이 하다가 지금은 병합 안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들, 그리고 이영재 변호사를 위한 변호인들도 병합 안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자, 대통령 사건은 결국 국선 변호사가 맡게 되는데 국선 변호사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최수원 사건을 계속 전담했던 이 변호인들은 지금 핵심을 갖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국선 변호사들이 중간에 뭐 제동을 걸고 하면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만 끄니까,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 사건은 별도로 하고 최수원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대통령 사건도 풀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대통령 사건은 재판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가만히 지켜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요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서원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최서원 피고인의 2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수원 피고인 사건 번호가 2018, 그러니까 올해 2018년 아닙니까? 2018 노 2심 고등법원 사건은 노로 시작합니다. 1심은 단, 합 이런 식으로 하는데 노입니다. 노. 그리고 사건 번호가 723입니다. 2018 노 723을 치고 그 다음에 최서원, 최순실이 아닙니다. 최서원을 치면은 이 사건 검색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수원 피고인의 지금 그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법정은 좌석수가 34개에 불과합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께서 재판받으신 417호 법정은 150석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는 3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안 가면, 그래 여기는 방청권 제한 없습니다. 빨리 가면 다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수원 사건 보면은 딱 이거 기록을 제가 쫙 읽어봤어요. 4월 4일 날 공판 준비기일이 처음 열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6일인데 그 이틀 전에 최수원 피고인의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4월 4일 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1차 공판기일이 있었고 4월 13일 날 2차 공판기일, 4월 18일 3차 공판기일부터 이제 정인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월 18일부터 정인신문. 이날 정인이 2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훈입니다. 김건훈, 소위 안종범 경제수석 바로 보좌관입니다. 안종범 업무수첩 그 조작, 그게 가담한 그 도와준 사람이 김건훈 보좌관입니다. 이 김건훈이가 정은태 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훈 정원에 돼가지고 검찰이 업무수첩 이런 거 묻지 말고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영차 독대가 있었다. 그 부분만 묻기로 합시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변호인들을 빨빨 해야 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날 재판이 정인신문이 벌어졌는데 그날 김건훈 정인한테 바로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바로 확인을 했죠. 지금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무 검찰 쪽 주장을 막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인은 이 법정에 오기 전에 특검에 불려가지 않았냐고 김건훈이니까 예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자,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인데도 특검 검찰은 정인을 사전에 불러가 교육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말도 그럴 거예요. 추측인데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제 속 터졌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김건훈 이런 진술은 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건 막 버려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정인으로 다 놓을 예정이고, 다음 윤전추 행정관은 5월 4일 날
정인으로 출석이 오게끔 이렇게 다 예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이제 진행이 막 되고 있는데 최수원 피고인의 경우에도 막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2심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지금 4개월밖에 없어요. 4개월 만에 이걸 어쨌거나 충분하게 입장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혐의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인 측은 딱 재판 전략을 세워놨습니다. 웬만한 걸 없애버린다. 그걸 쉽게 KD 코퍼레이션 뭐 청탁 뭐 샬리백 받은 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안 된다면 처벌하십시오. 이상화 은행장 뭐 인사계 이상화 본부장 인사계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건은 그건 다투지 않겠다. 딱 두 가지만 다투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변호인 전략.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딱 하나 첫째 하나는 뭐냐? 이 사건의 성격입니다. 이 사건 성격. 이 사건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검찰 진술 조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냐?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저는 대국민 기만 사건이라는데 대국민 기만 사건은 주장만 있지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미래재단과 K스포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물을 대비해서 만들었다 하는 시각으로 보면은 처음 다 그렇게 보이고 그게 전혀 아니다. 문화융성 그 차원에서 진짜 정경련 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정경련의 지원을 받아서 수사하게 만든 거다 하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 이 보는 이 사건의 성격은 뭐냐? 이경재 변호사 이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줄여서 기농단이라고 부릅니다.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저는 이제 대국민 기만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 왜 이것이 기농단 사건이냐? 이경재 변호사가 그동안 재판에서 쭉 법정에 설명을 쭉 했습니다. 첫째, 이경재 변호사가 제시한 게 법정에 제시한 게 이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책에 이 대국민 기만 사건은 소위 언론의 기획폭로, 조작폭로, 그리고 검찰, 그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의 기획수사, 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진동 기자가 자랑스럽게 이 책에다 써놨습니다. 이 책이 일단 증거로 딱 제시한 겁니다. 이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가. 이진동 기자 이 책 다음에 이경재 변호사가 제시하고 있는 게 김수염 녹음 파일입니다. 김수염 녹음 파일 속에 들어있는 고영태의 목소리. 이미 항소심 법정에서 이 목소리가 그대로 법정에서 재현이 됐습니다. 고영태 빵 터뜨리고 나면은 이거 미래재단 계속 우리 거요, 우리가 다 먹는 거요 하는 그 목소리, 그거 바로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한테 들으라고 다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뭐냐? 결국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입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이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고 완전히 태블릿 PC 조작 보도 때문에 이 사건 방향이 완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태블릿 PC 입수 과정, 조작 과정, 이 부분, 방금 제가 말씀 그 세 가지 부분, 그걸 중심으로, 집중으로 해가 이 사건의 성격을 일단 밝히겠다. 그게 핵심 쟁점 하나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이진동 기자, 손석희 JTBC 앵커, 그리고 김필중 기자, JTBC 기자, 다 이걸 정의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김문석 부장판사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다 해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날 윤전추 정인 그 신문까지는 좀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계속 이어지는 정인 신문에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처럼 기농단 사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 되면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항소심 재판의 1차 핵심 전략이고, 두 번째가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을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묵시적 청탁.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이런 표현을 저한테 쓰더라고요. 유령과 같은, 그래 실체가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묵시적 청탁, 이 싸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붙을 것이다. 자, 이경재 변호사께서 이제 보여주신 이게 도표가 이겁니다. 자, 제3자 뇌물 제공죄의 구조와 묵시적 청탁 방법. 그러니까 한쪽엔 대통령, 다른 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최태원 SK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소위 말해서 뭐 경영 현황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유라 성마 지원을 했다. 이래 돼 있고, 신동빈 롯데회장 면세점 사업 그 뭐 1억가 받으려고 75억 요구하는 걸 70억을 주고 나중에 70억 돌려받았다. SK 최태원 회장 89억을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게야. 최태원 회장이 부탁한 건 뭐냐? 뭐 워크인 호텔 면세점 허가 내주시고 뭐 CJ 헬로비전을 SK가 인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 그거 사면 좀 받게끔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 이게 검찰 주장이고 이게 이제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도 쭉 적혀 있습니다. 이 허구성을 깨겠다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께서. 자, 그러면 1심 판결문에 김세훈 판사 쓴 1심 판결문에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시적 청탁은 없다는 거예요. 명시적 청탁은 없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뭐 롯데가 면세점 인허가 그런 청탁도 없고 SK 최태원 회장이 뭐 CJ 헬로비전 어떻고 뭐 동생 최재원 부회장 어떻고 그런 명시적 청탁 없다. 그래 해놨어요. 그래 놓고 대신에 뭐냐?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 그래서 유죄다 이거예요. 묵시적 청탁이 뭡니까? 자, 이게 범죄가 되려고 하면은 어쨌거나 묵시적 청탁이 있으면 아주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 현실 세계에서 이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묵시적 청탁 방법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판결문에도 그 이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했지만은 김세훈 판사가 소위 말해가 이 묵시적 청탁 부분 검찰 공소장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검찰 공소장이 없는 이 묵시적 청탁을 판결문에다 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고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잘못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그동안 우리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를 법원에서 제시할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이래 되니까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 뭐냐? 이게 소위 말해가 이심전심, 텔레파시적 교감. 그래 소위 말해가 관심법이에요. 옛날 뭐 후고구려 궁예가 이야기했던 관심법이에요. 이거는 입증이 불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정신분석학, 그 심리학의 대상이지. 재형법정주의, 재와 형벌은 법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정신분석학, 심리학적인 용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재미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어요. 의사표시. 저도 그걸 하나 배웠는데 뭐냐면 내심의 의사, 내 속에 있는 의사를 외부에다가 그리고 상대방이 됐든 또 다른 사람이 됐든 이걸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사표시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게 민법 제111조입니다. 근데 묵시적 묵은 뭡니까? 침묵할 묵자예요. 입 딱 다물고 시자는 표시하는 거예요. 입은 다물고 뭐 손가락 내지는 미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게. 자, 민법보다도 더 엄격한 게 형법입니다. 사람 인신 구속을 하니까. 그러면 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한테 지금 징역 24년 25년을 선고한 그런데 그 선고한 기준이 되는 묵시적 청탁? 그럼 묵시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해야죠. 판결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소한 격한 체험도 없애버리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싸움, 그 싸움을 하겠다 하는 게 이경재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재판 쟁점을 아주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아니 뭐 KD 코퍼레이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의 성격, 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구나, 태블릿이 조작됐구나, 이런 증거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야 묵시적 청탁, 저 실체도 없는 유령이다, 저거하고 우리가 왜 싸움을 할까? 그렇게 해놓으면 국민들도 쉽게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사건도 똑같이 최소한 피고랑 똑같이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께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만은 지금 최소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최근에 또 뭐 대통령을 빙자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아주 잘못되고 있는 인식, 그걸 제가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 유영하 변호사가 조선일보 이명진 논설위원은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던 기자입니다. 이명진 논설위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심 선고 끝난 이후에 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다 하는 거, 이게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제목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롯데 뇌물 정말 사실과 달라 땡땡땡 최순실에 속았다.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최서원에게 속았다는 이 프레임, 아주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게. 아니, 자, 그러면 대통령은 소위 최서원의 피해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니, 최서원이 대통령을 뭘 속였고, 그리고 최서원이 대통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대통령 혐의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속였다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 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속은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속인 사람보다도.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벌어질 무렵에 그때 청와대 확 바뀝니다. 청와대. 그때 뭐 우병우 민정수석도 떠났고 뭐 홍보수석, 정무수석 다 바뀌는데, 이렇게 새로 포진된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 그 사람들 논리가 뭡니까? 그 사람 논리가 딱 그거예요. 대통령은 속았다. 모든 거는 최소한이 다 했다. 그런 논리로 가다가 실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 우리 사회 그런 대로 참 나름대로 지식 있는 분들도 참 다 이야기가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무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무능했다고 주장하지 그 근거가 뭡니까? 아니, 최소한한테 속은 게 그게 바로 무능하다는 건 아니냐? 대통령 최소한한테 안 속았습니다. 속은 거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도 나오지만은 대통령 그래서 딱 유영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소원이가 자기 부탁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참 최소원한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의 속뜻입니다. 그걸 유영하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그 탄핵 그 무렵에 보좌했던 수석 비서관들은 전부 다 최소원이 나쁜 X, 대통령을 속인 X, 그렇게 욕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최순실과 속았다는 이야기보다는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그래 무능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 초기에는 여러 소문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재판이 1년이 넘게 지금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밝혀진 것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사실 저희는 좀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 주장하는, 자,
최서원이 대통령을 속였다는 부분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속였다는 거냐? 그 두 가지예요. 유영아가 이야기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 그 부분에 내가 대통령께서 뭐 최서원한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하는 진술이에요. 물론 최서원 피고인이 이 진술 한 건 맞아요. 이 진술. 처음에 자기도 그 독일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검찰에 구속되고 그리고 거의 조사를 받고 하니까 막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 그냥 대통령 부탁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가 이경재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제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과연 진짜 최소원이가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냐? 그럼 언제 어떻게 들었냐? 그걸 좀 이야기를 해라. 그게 아니면 진실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원 피고인이 자기 1심 최후 소위 검찰 신문 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미라고 K스포츠재단 살펴봐 달라.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이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했습니다. 법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호성 비서관의 말을 그냥 대통령한테 둘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원 피고인이 속은 게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 속은 게 뭐냐? 삼성의 승마 지원 문제예요. 2016년 9월 달에 승마 이 문제 터지니까 대통령께서 최소원한테 국제전화 독일에 있는 최소원한테 전화로 해가 물었더만은 야 어떻게 된 거니? 물었더만은 비대위 뭐예요? 전 모르는데요. 최소원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됐냐?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했죠. 자, 2016년 9월입니다. 2016년 9월에 최소원 본인도 승마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왜? 박원호 대한승마협회 전무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 사장하고 두 사람이 짝짝고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뭘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보실 때 최소원 피고인이 한 말은 제가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비대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전혀 이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가 말이지 자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심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2심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서 변호인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재판 과정 봤을 때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아주 미시적으로 파고드는 거 저는 그 점은 높이 진짜 칭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건 18가지 혐의 아주 방대하고 재판 이 기일은 6개월 아니면 또 한 번 더 6개월 1년 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나무를 봐야 됩니다.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중에 봐야 되는데 유영아 변호사인 게 뭡니까?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제가 다 물어봤죠. 대통령 변호인단 또 유영아 변호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정인들,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정인들, 그 사람들 정인신문은 몇 가지 넘고 빨리빨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영아 변호사가 정인들 무조건 3시간 이상씩 신문하라. 쓸데없는 정인신문지 만들고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유영아 변호사 때문에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할 때는 다 자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 기사 그러니까 대통령 그 국정원 특활비 그 사건 탁 무죄됐을 때 유영아 변호사 또 서울구치소가 대통령 만났다고 하는 거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우파 국민들 특히 이 거짓과 진실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유영아만 넣으면 대통령을 욕보인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유영아 변호사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난 뒤에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국선 변호인 되기 전에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변호사들 다 이야기를 했다. 왜 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느냐고. 참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유영하 변호사 그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잊혀진 존재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래 자꾸 인터뷰를 하는지 몰라도 대통령한테 절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순수하신 분입니다. 왜 제가 순수하다는 말을 쓰느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JTBC가 2016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막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고 30군데나 빨갛게 고쳤다는 허위를 보도했을 때도 대통령께서 사실 묵살해도 그뿐입니다. 그러나 10월 25일 날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정확한 보좌진이 다 구성되기 전에 내가 소위 최순실로부터 지금 연설문 고쳐달라고 한 건 맞다. 본인께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거 다 시인하신 거예요. 대통령의 그 시인 때문에 JTBC 보도가 더 그닥 힘을 얻어가 널리 퍼져나갔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그때 시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정도로 진솔하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강인한 분입니다. 아주 단단한 분이에요. 절대 자세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 24년 형량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남은 몇 년이라도 줄여보겠다고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대통령 형량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서 딱 대통령 딱 하나예요. 믿음.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내 간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이게 대통령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진솔한 그 정신 그리고 대통령의 그 강인한 마음가짐 그걸 망치고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 선임도 안 하시고 다만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시다 보니까 유일하게 면회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이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변호사 선임했다가는 또 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뭐 형량 깎으려고 변호사 선임을 어쩐다고 그래서 아예 유영하 변호사 오면 한번 만나주고 그 대신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에서 하나 참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한테 하루 편지가 한 30통 40통 정도 오느냐고 이 이명진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보다는 훨씬 많이 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놨습니다. 대통령께 편지 많이 갑니다. 지금 정확한 제가 편지 통수는 제가 전 모르겠든 밝힐 수는 없는데 그리고 대통령께 간 모든 편지는 반송되지 않습니다. 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을 써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편지 속에 문재인 정부 비판해도 좋고 막 북한의 김정은이 욕해도 좋고 트럼프 아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소위 사진들 어떤 포스터들 대통령 관련된 그 지금 내가 보내도 다 반송 안 되고 대통령께 다 갑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편지 보고 바깥 소식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진아 씨도 사진하고 많이 보냈죠. 오늘 진아 씨도 보니까 등기로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하는 통보 오늘 제가 올린 거 봤는데 그래 대통령께는 충분히 가니까 보내주시고 주소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아마 상당 기간은 지금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경기도 군포시 군포 우체국 사서함 25-503 박근혜 대통령 귀화 또는 회존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편지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가 진짜 하루에 수천 통 수만 통이 될 때 좀 대한민국은 놀랄 겁니다. 물론 동시에 저도 지금 이 사건 이제 일시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5월 달에는 제가 이 사건의 제가 본 기자 우종창이가 본 이 사건의 진실 제가 그냥 80% 써놨습니다. 그걸 제가 책으로 출간해가지고 진짜 그 책을 제가 재판부에 낼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이고 제가 그 증거를 다 책에다가 다 써놓겠습니다. 아이고 진아씨 오늘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